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수십 년 동안 국가의 흥망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나라만이 제 모든 공식을 깨뜨렸습니다. 강대국이 한국을 압박할수록 한국은 더 강해졌습니다. 이건 세계 역사에서 단 한 번뿐입니다. 강대국의 압박을 받을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는 나라. 누군가는 기적이라 부르지만 저는 한국의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저는 왜 한국이 무너질 수 없는 나라인지 제가 직접 목격한 6가지 사건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록. 좋아요와 구독은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클 스티븐슨입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20년 넘게 국제 정치와 과학 기술사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15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대부분은 미국과 유럽에서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한 문장을 크게 적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는가? 학생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한국은 그저 K-팝과 삼성 정도일 뿐이었으니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좀 이상한데요. 한국이 왜 무너져야 하는 건가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고 일본 옆에 있어서 기술도 배울 수 있었잖아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닌가요? 강의실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미국이 6.25 전쟁 때 도와주지 않았으면 북한한테 이미 먹혔을 거고, 일본이 기술 이전 안 해줬으면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도 없었을 거잖아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바로 세계가 70년 동안 믿어온 거짓말입니다. 오늘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은 그 거짓말이 얼마나 컸는지 알게 될 겁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1960년대 한국의 사진이 떴습니다. 폐허. 그 단어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196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79달러였습니다.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 가난한 나라가 단 한 가지 꿈을 꿨습니다. 바로 전기였습니다. 전기만 있으면 공장을 돌릴 수 있고 공장만 돌아가면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이 도와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중화공업 육성 계획을 반대했습니다. 너희는 농업 국가로 남아라. 공업은 일본이 하면 된다. 그게 미국의 입장이었죠. 그런데 한국 정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68년 한국은 소련의 손을 뻗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소련은 한국에 발전소 기술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건은 하나였죠. 한국이 북한을 자극하지 말 것,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조금씩 멀리할 것. 한국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거절했습니다. 왜일까요? 학생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 때문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한국은 그 순간 깨달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약자다. 그래서 한국은 스스로 발전소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어둠 속에서 촛불을 들고 설계도를 그리는 엔지니어들의 흑백 사진이 떴습니다. 1970년대 초반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사무실에서 발전소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은 비웃었죠. 너희가 뭘 안다고 발전소를 만들어?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밤새 공부했습니다.
외국 논문을 구해서 번역하고 손으로 직접 계산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냥 기술을 사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돈 주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1973년 중동 전쟁이 터졌고 오일 쇼크가 왔습니다.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에 빠졌죠. 그리고 소련이 움직였습니다. 북한을 통해 한국에 압박을 넣기 시작한 겁니다.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소련은 한국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는 어둠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강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공장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야간 근무를 줄였습니다.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였죠. 대학생들은 촛불 켜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약한 전기로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렸습니다. 바로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였습니다. 저는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1978년 완공된 고리 원전의 모습이었습니다. 1978년 4월 29일,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첫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했습니다. 세계는 충격을 받았죠. 2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원전을 돌리고 있었으니까요. 한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소련은 뭐라고 했나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알았으니까요. 한국은 압박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요. 강의실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노트북 화면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메모를 시작했고 누군가는 그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칠판에 또 하나의 단어를 적었습니다. 반도체. 1980년대 초반 한국은 또 하나의 꿈을 꿨습니다. 반도체였죠. 당시 반도체 시장은 미국과 일본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였죠. 한국 기업들은 일본의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일본이 도와줬나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우리 제품을 사서 쓰면 된다. 기술은 우리가 가진다. 심지어 일부 일본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한국의 장비를 팔면서도 핵심 부품은 빼고 팔았습니다. 한국이 따라잡지 못하게 하려고요. 강의실 여기저기서 작은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983년 삼성이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반도체를 만들겠다. 일본 언론들은 비웃었죠. 삼성? 그거 설탕이랑 비료 만드는 회사 아니야? 실제로 당시 삼성은 반도체 기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 고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을 아십니까?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980년대 삼성 반도체 연구소의 사진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빼곡히 들어찬 엔지니어들, 그들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커피잔과 라면 용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들은 미국과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젊은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10년 걸려 만든 기술을 3년 안에 따라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계는 또 비웃었죠. 그런데 1984년 삼성이 64K 디램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1986년 256K 디램, 1988년 1메가 디램. 학생 하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2년마다 4배씩 발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연합해서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방법은 간단했죠. 반도체 핵심 소재와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겁니다. 너희가 반도체를 만들고 싶으면 우리 부품을 써야 하는데 우리가 안 팔면 너희는 못 만든다. 그게 일본의 전략이었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1989년 일본은 한국에 대한 포토레지스트와 실리콘 웨이퍼 수출을 사실상 중단합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데 필수적인 화학물질이고 실리콘 웨이퍼는 반도체의 기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반도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한 학생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삼성은 어떻게 했나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삼성은 6개월치 재고를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한국의 화학회사들과 협력해서 자체적으로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했습니다. 밤낮 없이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작했죠. 그리고 5개월째 되는 날 성공합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10년 걸려 개발한 기술을 한국이 5개월 만에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리고 1992년 삼성은 세계 최초로 63메가 디램을 개발합니다. 일본을 제치고요.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입을 벌리고 있었고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일본은 한국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압박은 한국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한국은 그 순간 깨달았으니까요.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당한다. 한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 지금 반도체 1위인 이유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4년 기준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0% 미만이고요. 압박은 한국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압박은 한국을 세계 1위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마지막 단어를 적었습니다. 우주. 학생들은 이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농담하는 학생도 핸드폰을 보는 학생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1990년대 초반 한국은 또 하나의 꿈을 꿨습니다. 바로 인공위성이었습니다. 왜 인공위성이 필요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정보 때문이었죠. 당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고 한국은 북한의 움직임을 감시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정찰 위성 기술을 도와달라.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미국이 도와줬나요? 동맹국인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미국은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죠. 한국이 위성 기술을 가지면 그 기술로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한국이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심지어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까지 요구했습니다. 180km. 그게 한국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였죠. 강의실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도 없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이런 제안을 걸었을까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자극하지 않으려고요?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균형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강해지면 그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한국에게 너희는 우리 우산 아래 있어라. 우리가 지켜줄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993년 한국의 한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로켓 설계를 하는 과학자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92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설립되었고 과학자들은 컨테이너 박스를 연구실 삼아 로켓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고 장비는 낡았고 외국 기술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 학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요? 진짜 그 컨테이너 박스요? 네, 진짜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이 사진 속 과학자들은 여름에는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겨울에는 영하의 추위 속에서 연구했습니다. 에어컨도 난방도 제대로 안 됐죠.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알았으니까요. 우주 기술이 없으면 한국은 영원히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들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1993년 첫 번째 로켓 발사. 실패했습니다. 1995년 두 번째 로켓 발사. 또 실패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1996년 미국이 또 압박을 넣습니다. MTCR,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를 한국에 강요한 겁니다. 이건 사실상 한국의 로켓 개발을 막는 조치였죠. 너희가 로켓을 쏘아 올리려면 우리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우리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못 쏘게 할 거다. 그게 미국의 입장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화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동맹국인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너무합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강대국은 약소국이 자신을 따라잡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동맹이든 아니든 상관없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013년 나로호 발사 성공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1년 동안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30일 나로호가 마침내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11번째로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강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022년 누리호 발사 성공 장면이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한국은 완전히 자체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를 성공시켰습니다. 1.5톤급 위성을 700km 궤도에 올렸죠. 그리고 2024년 한국은 달 탐사선 다누리를 발사했고 2025년에는 정찰 위성을 독자적으로 띄웠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미국은 30년 동안 한국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결국 해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한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저는 칠판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살아남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한국은 압박받을 때마다 그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면 나라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밤새 일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실패하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저는 강의실을 천천히 걸으며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고 있었고 몇몇은 노트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죠. 저는 칠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는 한국이 받은 압박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련의 전력 차단, 일본의 기술 제한, 미국의 우주 국방 기술 봉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 여러분이 모르는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저는 칠판에 몇 가지 단어를 적었습니다.
중국, 일본, 소재, 원전, 반도체. 2019년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 반도체 산업은 끝났다고 말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중국은 2010년부터 한국의 원전 기술을 노골적으로 베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국제 입찰에서 밀어내려 했죠.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학생 하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 이야기 지금 안 해주신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강의실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동시에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한국이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압박받았고 그 압박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압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은 더 강력하고 더 교묘하고 더 치명적인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압박 속에서 한국은 세계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해냅니다.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한국 이야기입니다. 강의실은 고요했습니다. 학생들은 노트북을 덮고 펜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존경과 그리고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강의실 문을 향해 걸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다음 이야기는 오늘보다 더 놀라울 테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평소보다 30명은 더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죠. 심지어 뒤쪽에 서 있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 원래 이 수업 수강생이 아닌데요. 들어와도 될까요? 친구한테 지난주 수업 얘기 들었거든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자리 찾아 앉으세요.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노트를 펼쳐놓고 있었고 누군가는 녹음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칠판 앞에 섰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한국이 받은 3가지 압박을 이야기했습니다. 소련의 전력 차단, 일본의 기술 제한, 미국의 우주 국방 기술 봉쇄. 그런데 말했죠?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저는 칠판에 3개의 단어를 적었습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세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압박은 더 강력하고 더 치밀하고 더 잔인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걸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걸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발표 뉴스가 떴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사드 보복 이야기 하시려는 거죠? 저도 그거 뉴스에서 봤어요. 그런데 솔직히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데 한국이 더 약한 입장 아니었나요? 중국한테 빌어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고 한국은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나라잖아요. 중국이 화나면 한국은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 세계가 2016년에 믿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그렇게 믿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글자가 떴습니다. 한한령, 한국 금지령. 2017년 3월 중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 보복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관광이었죠.
중국은 한국행 단체 관광을 전격 금지했습니다. 당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이 중국인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절반이 사라진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K-파프,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모든 것이 중국에서 금지됐습니다. 한류 콘텐츠를 방송하면 방송국이 제재를 받았죠. 한국 연예인들은 중국 땅을 밟을 수 없었습니다. 한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어떻게 됐나요? 망한 거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손을 들어 학생을 진정시켰습니다. 세 번째 압박이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바로 히토류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히토류 광물 사진이 떴습니다. 히토류는 스마트폰,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모든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광물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히토류의 90% 이상을 중국이 생산하고 있었죠. 중국은 한국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학생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히토류가 없으면 한국 제조업은 멈추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CNN은 한국 경제, 중국 보복에 무릎 꿇을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중국의 경제적 인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내부에서도 사드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24시간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단 한 가지였죠. 우리가 직접 만든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한 연구소 사진이 떴습니다. 과학자들이 폐전자 제품 더미 앞에서 뭔가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은 폐휴대폰, 폐배터리, 폐전자 제품에서 히토류를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였죠. 당시 히토류 재활용 기술은 비용이 너무 높아서 상용화가 불가능하다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6개월 만에 그걸 해냈습니다. 한 학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6개월이요? 세계 최초 기술을요?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17년 9월 한국의 한 기업이 폐전자 제품에서 추출한 히토류로 배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는 중국산 히토류로 만든 배터리보다 성능이 더 좋았죠. 중국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2018년 한국의 거리 풍경이 떴습니다. 명동, 홍대, 강남 텅 빈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죠. 관광은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 관광객이 사라진 자리를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이 채웠습니다. 한국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비자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는요? K-파프은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 유럽, 남미로 눈을 돌렸습니다. BTS가 빌보드 1위에 오른 게 바로 그 시기입니다. 2018년이었죠. 중국이 한국을 막으려 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세계로 나갔습니다. 한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압박이 한국을 세계 시장으로 밀어낸 거네요. 정확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2019년 중국은 조용히 한한령을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이 무릎 꿇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국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압박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요. 저는 칠판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0명이 되어도 한국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강의실은 고요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그 문장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2019년 7월 1일자 뉴스가 떴습니다. 일본,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 이거 기억해요. 당시 뉴스에서 엄청 난리였거든요. 일본이 반도체 소재를 안 주면 삼성이랑 SK가 공장을 못 돌린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랬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19년 7월 4일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3가지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전격 규제했습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고순도 불화수소. 이 3가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재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 소재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아십니까? 일본이 70에서 9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순도 불화수소는 일본 의존도가 93.7%였죠. 거의 전량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정말 끝난 거 아니에요? 일본이 안 주면 못 만드는 거잖아요. 세계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뉴욕타임즈 한국 반도체 산업, 일본 규제의 치명타. 파이낸셜 타임즈 삼성과 SK 생산 차질 불가피. 블룸버그 한국, 일본 없이는 버틸 수 없다.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그래프가 떴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량 추이였습니다. 삼성과 SK의 반도체 생산량은 단 1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술렁였습니다. 어떻게요? 한 학생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규제를 발표한 그날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비상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사실이 있었죠. 삼성과 SK는 이미 3개월에서 6개월치 재고를 확보해 놓고 있었습니다. 왜요? 학생 하나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일본이 언젠가 이런 카드를 쓸 거라는 것을요. 일본은 이미 1980년대에, 1990년대에, 2000년대에도 비슷한 압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항상 준비해왔던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36개월 동안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2019년 여름 한국의 한 화학연구소 사진이 떴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진 건물, 주차장에 가득한 차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연구원들의 그림자. 서울 근교의 한 화학연구소입니다.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 건물의 불은 단 하루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들은 3교대로 돌아가며 일했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죠. 고순도 불화수소를 한국 기술로 만드는 것.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일본이 30년 걸려 완성한 기술을 한국은 6개월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한 학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6개월이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0년 1월 한국의 한 화학기업이 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은 일본 제품과 품질이 동일했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일부 항목에서는 일본 제품보다 더 우수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그래프가 떴습니다.
2019년 한국의 일본산 불화수소 의존도 93.7%, 2023년 한국의 일본산 불화수소 의존도 6.8%. 강의실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4년 만에 의존도를 90%에서 7% 이하로 떨어뜨린 겁니다.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국산화에 성공했죠. 한 학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됐나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최대 고객이 한국이었거든요. 한국이 일본 소재를 안 사니까 일본 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일본 정부는 조용히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배웠으니까요.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당한다. 저는 칠판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한국은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는 기회로 삼았다. 한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정말 공급망 역전이네요. 일본이 오히려 당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껐습니다. 그리고 칠판 앞에 섰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의실은 고요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노트북을 덮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펜을 내려놓고 누군가는 그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는 새로운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바로 공급망 전쟁이었죠.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을 놓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결국 미국과 중국 싸움의 희생양이 된 거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저는 칠판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그 사이에 한국. 미국은 한국에 요구했습니다. 중국과 거래를 끊어라. 중국의 반도체를 팔지 마라. 중국도 한국에 요구했습니다. 미국 편을 들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라. 양쪽 모두 한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술렁였습니다. 대신 한국은 자신만의 길을 갔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되 중국과도 거래를 유지했습니다. 어떻게요? 기술 독립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 예시를 들었습니다. 삼성과 SK는 미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 시장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죠. 미국은 삼성과 SK 없이는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없고 중국은 삼성과 SK 없이는 스마트폰과 전자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한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줄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 한국을 잡으려고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 독립의 힘입니다. 한국은 누구에게도 완전히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한국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죠.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원전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칠판에 원전이라고 적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유럽과 미국은 원전을 위험한 에너지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 이후였죠. 그래서 원전 건설 규제를 강화했고 많은 나라들이 원전을 포기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도 포기했나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원전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알았으니까요. 화석 연료는 언젠가 고갈되고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한국은 안전한 원전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APR-1400의 설계도가 떴습니다. APR-1400. 한국이 독자 개발한 원자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원자로 중 하나죠. 이 원자로는 후쿠시마 사고 같은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냉각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 학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나요? 네. 그런데 세계는 몰랐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09년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경쟁자는 미국, 프랑스, 일본이었죠.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미국, 프랑스를 이겨? 그런데 한국이 이겼습니다. 강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기술력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UAE 정부에 10만 쪽이 넘는 기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설계도, 안전 분석, 시뮬레이션 결과 모든 것이 완벽했죠. 그리고 가격도 더 저렴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2024년 폴란드 원전 계약 뉴스가 떴습니다. 2024년 한국은 폴란드와 원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럽에서 한국 원전이 선택받은 첫 사례였죠. 그리고 체코, 영국도 한국 원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왜 우리는 이걸 몰랐나요? 한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조용히 일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합니다. 그리고 결과로 증명하죠. 저는 칠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3가지 압박을 기억하십니까?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일본의 소재 규제, 그리고 미중 공급망 전쟁. 이 모든 압박 속에서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강의실은 고요했습니다. 학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3단어를 적었습니다. 속도, 결속, 진화. 첫째, 속도입니다. 저는 첫 번째 단어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위기가 오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입니다. 일본이 30년 걸린 기술을 6개월 만에 따라잡고 세계 최초 기술을 몇 달 만에 상용화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한국에게는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천천히 하다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결속입니다. 저는 2번째 단어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이 위기에 처하면 정부, 기업, 국민이 하나가 됩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위기 앞에서는 모두 한국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죠. 셋째, 진화입니다. 저는 3번째 단어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압박을 받을 때마다 진화합니다. 소련이 전기를 끊으려 하자 원전을 만들었고, 일본이 기술을 막자 직접 개발했고, 미국이 우주 기술을 막자 독자 발사체를 만들었습니다. 압박은 한국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압박은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게 바로 압박의 역설입니다. 한국은 압박을 받을수록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압박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해야 할 때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강의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학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압박을 먹고 자라는 나라인 건가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한국이 21세기에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학생들이 우르르 일어나서 강의실을 빠져나가는데 그날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그저 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학생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곧 강의실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저한테 박수 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한 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 부끄럽습니다. 저는 한국을 그냥 K-팝이랑 삼성 정도 있는 나라로만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습니다.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는 한국이 미국 덕분에 발전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은 스스로 일어선 나라였네요.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다음 학기에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저 한국에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가보세요. 그리고 직접 느껴보세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몇몇 학생들이 남아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강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압박을 받았는데 왜 한국만 이렇게 빠르게 일어섰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려는 주제입니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근원적 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지, 왜 이렇게 끈질기게 버티는지, 왜 이렇게 강하게 일어서는지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칠판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생존의 DNA. 한국은 5,000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수백 번의 침략을 받았고 수십 번 나라가 무너질 뻔했지만 결국 살아남았죠. 왜일까요? 그건 단순히 운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의 DNA 속에 새겨진 무언가가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 이야기의 절반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는 제 인생을 바꾼 한국의 근원적 힘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칠판에 적힌 문장들을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 압박받을수록 강해진 유일한 나라.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복도에까지 학생들이 서 있었죠. 저는 천천히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틀렸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무엇이 틀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서구 중심의 문명 이론을 가르쳐 왔습니다. 국가가 발전하려면 풍부한 자원이 필요하고 넓은 영토가 있어야 하고 강대국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이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연구하면서 제 이론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강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한국은 제가 배운 모든 공식을 깨버렸습니다. 자원도 없고 영토도 작고 강대국들은 오히려 한국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기적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세계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국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그 근원적인 힘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여러분도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칠판에 한반도 지도를 그렸습니다. 작은 반도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국의 영토는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미국의 100분의 1도 안 되죠. 천연자원은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철광석도 부족합니다. 농경지도 전체 국토의 20%가 안 됩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나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 질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원이 없으니까 다른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 학습, 그리고 협력. 이 세 가지였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조선시대 서당의 그림이 떴습니다. 한국에는 독특한 교육 문화가 있었습니다. 500년 전부터 마을마다 서당이 있었고 양반뿐 아니라 평민들도 글을 배웠습니다. 당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문맹률이 80에서 90%였던 시절 한국의 문맹률은 40% 이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가난한 나라가 교육에 그렇게 투자했을까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알았으니까요. 배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요. 자원이 없으면 머리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한국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사례를 들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일본이 20만 대군으로 침략했죠. 조선은 겨우 3개월 만에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의 농민들이 의병을 조직했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평민들이 스스로 무기를 들고 싸운 겁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거북선이라는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전쟁 중에요. 자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기술로 승리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DNA입니다. 위기가 오면 배우고 만들고 싸웁니다. 한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불리함을 강점으로 바꾼 거네요.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원이 없다는 약점이 오히려 한국을 기술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영토가 작다는 약점이 오히려 한국을 효율적인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역설의 힘입니다. 저는 칠판에 여러 나라 이름을 적었습니다. 폴란드, 필리핀, 베트남, 이집트. 이 나라들은 모두 강대국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서 123년 동안 나라가 사라졌죠. 필리핀은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베트남은 프랑스와 미국과 전쟁을 치렀고요.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다릅니다. 한국도 압박을 받았습니다. 일본 식민 지배, 6.25 전쟁, 분단, 강대국의 기술 봉쇄. 그런데 한국은 이 압박을 성장의 동력으로 바꿨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압박을 받으면 외부에 의존하려 합니다. 도와달라, 지원해달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직접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1970년대 중동에서 건설 붐이 일었습니다. 전 세계 건설 회사들이 몰려들었죠. 그런데 한국 건설 회사들은 경험도 없고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다들 한국은 안 될 거야 라고 말했죠. 그런데 한국 노동자들은 사막에서 하루 14시간씩 일했습니다. 5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건물을 세웠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회사들이 만든 건물이 가장 튼튼했고 가장 빨리 완공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한국을 최고의 파트너로 인정했죠. 지금도 중동 곳곳에 한국이 지은 건물들이 서 있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압박을 받으면 한국은 더 열심히 일합니다. 무시당하면 한국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이건 단순한 근면함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 본능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 학문적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배운 모든 이론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우리가 세계사를 잘못 가르쳐 왔다는 것을요. 저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삼성 반도체 공장의 사진이 떴습니다. 1980년 미국 인텔의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절대 불가능하다. 2024년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선의 사진이었습니다. 1970년 영국 조선업계는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배를 만든다고? 우리가 300년 동안 해온 일인데? 2024년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선과 초대형 유조선은 한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죠.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90년 독일 자동차 업계는 한국 차를 무시했습니다. 현대차? 그게 차야? 2024년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분야에서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2019년에 처음 서울에 갔습니다. 한국을 연구하기 위해서였죠.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고속철도가 있었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데 흔들림이 거의 없었죠. 그리고 서울 지하철 14개 노선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100년 됐지만 아직도 낡았고 파리 지하철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따라잡은 게 아니라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요. 속도, 정교함, 효율성 모든 면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의 비결이 뭔가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나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끈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섭니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섭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저는 칠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인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여러분, 21세기는 한국의 세기가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이건 데이터가 말하는 사실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바이오, AI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국이 보여준 모델입니다. 자원이 없어도 영토가 작아도 압박을 받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한국이 세계에 준 선물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미래를 보고 싶다면 한국을 연구하십시오.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십시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으니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의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내셨는지 부디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강의실이 고요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모든 것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게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으니까요.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는 한참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압박이 한국을 무너뜨리지 못한 이유는 그 어떤 나라보다 빨리 움직이고 그 누구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